나름 쉽게 표현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혹시 중간에라도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중간에 말고 끝나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알기 쉬우면서도 많은 내용을 다루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녹내장의 기전과 치료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녹내장이 어떤 병인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안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요인으로 초래된 녹내장 특유의 시신경 병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안압이 메인 요인으로 생각이 돼서 예전에는 안압을 정의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면 요즘에는 안압과 혈액순환적인 요인과 면역학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류는 그 방식에 따라 분류하기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원발 개방각 녹내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상화는 녹내장.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역시 여성분들한테 많은 녹내장인데 원발 폐쇄각 녹내장, 그 다음에 선천 녹내장, 그리고 뭐 망막 질환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생기는 2차 녹내장 이렇게 크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수의 흐름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아시겠지만 방수는 후방의 모양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공을 지나서 전방으로 방수가 이동을 해서 유출로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유출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섬유주라고 하는 거는 83에서 96%의 유출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주를 통한 유출과 포도막 공막 유출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잘라탄, 타플로탄 이런 그 프로스타글란딘 계열 약들은 이 포도막 공막으로 가는 유출을 늘려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유출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위에 그림은 정상 환자입니다. 방수가 모양체에서 생성이 되면 섬유주를 통해서 나가면 그 뒤에 실렌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집합 채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수가 흘러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왼쪽을 보시면 이게 개방각 녹내장인데 섬유주에서 방수 유출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수가 생성은 되지만 못 나가기 때문에 안압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망막 신경절 세포가 손상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오른쪽 그림은 폐쇄각 녹내장에 대한 기전입니다. 이거는 그 세포 자체에 저항이 있으신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아예 나가는 길 자체가 좁은 겁니다. 동공이 차단이 돼서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걸로 저거는 나가는 길을 뚫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슷하겠죠.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는 같은 거고. 그래서 모식적으로 보여드리면 눈의 맨 뒤쪽에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위에 그림은 시신경 유도함몰비도 크지 않고 정상 시신경인 거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뭔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게 사상판이라는 것인데 사상판이 압력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서 신경이 더 눌려서 사상판이 얇아지고 사상판이 뒤로 밀리면서 시신경 유도함몰비는 커지고 신경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상판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사상판 관련해서도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가 사상판이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눌려있지도 않고 두껍죠. 근데 녹내장 환자분들은 사상판이 뒤로 밀려있고 얇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녹내장의 손상이 제일 시초가 안압이 올라가서 이 사상판이 손상이 된다는 건데 사상판이 손상이 되면 뭐가 나쁘냐면 사상판 사이사이를 보시면 이쪽이 시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사상판은 구멍이 많은 조직이라 그 구멍 사이사이를 시신경이 지나가는 건데 이 사상판이 압력 때문에 밀리고 찌그러지면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는 저 보시면 일반적인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밑으로 쭉 긴 축삭이라는 게 있어서 그 축삭을 통해서 전기신호가 전달이 되는 건데 그 전기신호가 통과가 돼야 되는 축삭이 사상판 안에서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보시면 망막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맨 위에 그림 보시면 제일 위층에 망막 신경절 세포가 있어요. 그거에 신경 세포체가 있고 그 긴 축삭이 이렇게 쭉 지나서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슬상체라고 하는 게 그 우리가 신경이 눈에서 머리로 가는 가운데 가정에 뇌에서 가운데 가정에 있고 거기서 이제 후두엽에 가서 신경에 그 관여하는 부위까지 전달이 되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는 손상이 여기 눈에서 손상이 되는 게 녹내장인 겁니다. 그래서 사상판을 다시 보여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왼쪽 그림 보시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구멍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위에하고 아래쪽은 구멍이 크고 이측하고 비측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녹내장 신경 손상이 오는 위치가 주로 아래쪽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데 아래쪽과 위쪽 구멍이 커서 그쪽으로 신경이 더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손상이 먼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의 구멍을 가졌고 층으로는 한 8개에서 12개 층으로 이루어진 결합 조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상판에 대한 기계적 압박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러면 망막 신경절 세포가 손상이 오고 거기에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추가적으로 신경절 세포를 더욱더 손상을 시키는 거고 그게 이제 또 요즘에는 정상환압 녹내장에서 뭐 자가항체가 발견됐다 뭐 이런 논문들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면역학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녹내장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 치료를 했을 때 안압을 낮췄을 때 한 70%에서는 멈추지만 30%는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안압 이외의 요인들이 작용을 분명히 한다는 거고요. 그러나 또 안압을 낮췄을 때 70%나 멈춘다는 거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요인은 안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현재까지 치료나 검사나 다 모두 안압이 메인입니다. 치료도 우리가 현재 가능한 건 안압을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의 가장 큰 요인은 일단 첫 번째 혈액학적인 요인을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일된 방법이 없습니다. 다 기계마다 달라요. 그리고 측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조금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뭐냐면 NGOCT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오늘 강의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벌써 나온 지는 2015년부터 저희 병원에서도 간혹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아직 녹내장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돼서 정식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찍지는 못하고요. 망막과에서 주로 쓰는 기구이긴 한데 녹내장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의 경우는 시신경 유전물비가 상당히 크죠. 근데 실제로 녹내장성 손상은 없습니다. 시야도 깨끗하시고요. 이런 분들 보시면 혈관 이게 지금 저희 병원에서 그 NGOCT라는 걸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혈관 밀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이분은 다 모든 부분에서 59, 뭐 63 이렇게 밀도가 괜찮아요. 반대로 반대편도 시신경 유전물비는 상당히 크지만 밀도는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분의 경우는 시신경 모양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분은 이 오른쪽이 아래쪽으로 시신경 섬유 손상이 약간 있습니다. 사진상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 시신경 섬유층이 손상된 부분인데 이분은 시야 검사를 해보면은 초기 시야 장애가 있죠. 네, 생각보다 초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를 보세요. 한 37대로 떨어져 있어요. 혈관 밀도가. 그러니까 이게 결과인지 과정인지는 아직도 의사들도 모르고 앞으로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이렇게 기계가 좀 발달이 되고 있어서 요즘에는 밀도 부분도 측정이 가능은 하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좀 더 활발히 측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상환압 녹내장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하는 건데요.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환압 녹내장의 차이는 단지 안압뿐이나 하는 거죠. 안압이 21이 하면 정상환압 녹내장으로 보고 안압이 21을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개방각 녹내장으로 본다. 이게 현재는 진단 분류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두 질환이 어떻게 다를까요? 아직도 모릅니다. 사실 정답은. 예전에는 심지어 정상환압 녹내장은 녹내장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정상환압 녹내장은 녹내장이 맞다는 거는 모두가 일치를 하고 거기서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상환압 녹내장에서도 안압을 30% 가까이 낮췄을 때 사실 실제로 30%까지 많이 낮추진 않고 한 20%만 낮춰도 진행이 70%에서는 멈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압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개방각, 안압이 높은 개방각 녹내장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혈액학적인 요인이나 다른 요인들이 더 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있는 인자들을 살펴보면 수면 무호흡증 이거는 이제 주무시는 동안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산소증, 과천선혈증 이런 게 생겨서 그리고 관류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순환을 눈에 시켜주는 힘입니다. 혈압에서 안압을 뺀 수치가 관류압이라고 하는데 관류압이 낮은 분들 그래서 왜 뭐 코석 같은 약 저는 환자분들한테 밤 늦게 넣지 마세요 하는데 이제 그 안에 베타 차단제라는 성분이 혈압을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밤에 혈압이 떨어지면 관류압이 낮아져서 녹내장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야간 저혈압 이런 거를 녹내장 위험 인자로 보는 거죠. 그리고 편두통, 혈관 경련 이런 거는 다 편두통도 아직 기전이 명확하진 않아도 결국은 혈액순환의 이상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 머리 쪽의 혈액순환 이상은 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경동맥이라고 같은 동맥에서 기원해서 눈, 머리로 혈액순환이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나 혈관 경련이 중요한 인자이고요. 그다음에 시신경 출혈. 시신경 출혈 생겨서 녹내장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시신경 출혈은 녹내장이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소견인데 이거 역시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견으로 녹내장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리고 근시. 근시는 조금 이제
녹내장 발병에는 근시가 위험인자고요. 근데 반대로 녹내장 진행에는 보호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시가 멈추면서 녹내장의 손상도 멈출 수 있다라고 보는 케이스들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근시 자체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안 되기 때문에 녹내장의 발병에서는 위험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낮은 내척수압 이거는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녹내장 환자, 특히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들을 우리가 24시간 안압을 재는 게 쉽지 않지만 실험적으로 쟀을 때 51% 이상의 환자분들은 야간의 안압이 제일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의 안압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측정을 못해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야간의 안압이 얼마나 뛰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인자입니다. 내척수압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안압이 신경을 누른다면 바깥쪽에서 눌러주는 힘은 내척수압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중요하다고 실제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맨 왼쪽 그림은 개방각 녹내장 안압이 높은 환자인데 가운데 있는 정상과 비교를 해보시면 정상 환자에서는 안압이 15고 내척수압이 13인데 녹내장 환자에서는 안압이 25고 내척수압이 11이면 둘 차이가 훨씬 이쪽에서 2가 나는 거에 비해서 이쪽에서는 14가 나죠. 그 안압 차이가 그 사상판의 기계적 손상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 안압 녹내장 어떠냐면 이 그림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안압은 15인데 사상 내척수압이 13이 아니라 뭐 7, 8 이렇다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차이가 늘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내척수압이 낮은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실제로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에서 내척수압이 평균이 8.7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에 비해서 11.6에 비해서 많이 낮고 그래서 안압과 내척수압 차이가 실제로 정상에서는 2.2 정도 났는데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에서는 5.7 정도로 낮은 차이가 컸다. 그러니까 꼭 안압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척수압이 낮아서 그 둘 사이에 차이가 큰 것도 녹내장 진행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